어제 금리 동결이 있었죠.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금리 동결 이후에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자산 가치에 좀 하락이 대두되는 방향성이 좀 보였는데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나스닥이 곧 큰 하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 듣보잡이 이런 소리를 하냐 싶으실 텐데 그 이유를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나스닥의 추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큰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상승이 시작된 이 지점부터 보신다면은 조정이 한 번도 없이 크게 올라왔었죠. 근데 어느 정도 가속도가 있는 하락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파동을 많이 보실 거예요. 파동에는 추세가 있고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어디서 끝날지를 알아야 조정의 시작점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저희가 이 추세를 알아야 이에 따른 되돌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파동에서 올라가는 시간하고 빠졌던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올라간 추세 시작보다 조정의 시작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는 조정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파동의 조정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파동의 조정이 곧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파동 측면에서는 첫 번째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스닥 거래를 하시면서 혹은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하실 때 많이 챙겨보셔야 되는 지표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2021년도 때부터 추세 시작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이후로 여타 다른 통화 상품의 상승과 더불어서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정을 생각을 하실 때 A, B, C라든지 혹은 피보나치 레벨상 0.5 정도 되돌렸을 때 조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정을 판가름 짓는 데 있어서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스닥과 별개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간 시간에 비해서 조정의 시간이 굉장히 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 추세 파동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금리 결정이 나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달러가 오른다면은 당연히 나스닥이나 자산 가치의 상대적 가치의 손실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일이 올랐는데도 나스닥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추세가 아직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스닥도 여태까지 올렸었던 추세보다는 파동상 조정의 시작과 동시에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하방 압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추가 하락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가가 전쟁도 끝났는데 오를 것이냐?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와 조정의 법칙에도 어느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하게 성명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는 수렴 이탈 이후에 추가 하락으로 볼지 혹은 조정의 마무리가 될지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오일의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80달러나 90달러 이 매물대로 복귀를 한다면은 언제라도 주가 지수에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을 줄 만한 지금 파동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일이 오른다면은 나스닥은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와 오일로 거시적인 흐름을 살펴봤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래를 할 때 3대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손절, 익절, 진입이 중요해요. 이 중에 가장 먼저 세팅을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스닥의 추가적인 하락을 본다면은 손절가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최근에 제가 나스닥의 추가 하락을 생각을 해서 그렸었던 차트인데요. 이와 비슷한 손절가를 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나스닥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히트맵인데요. 큰 시가총액의 종목들은 미비한 상승이나 하락이 대부분이었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상승이 주도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주도했다는 거는 저희가 비트코인을 거래를 할 때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상승이냐 혹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상승이냐를 생각했을 때 보통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주도하는 상승이 건강한 흐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이 흐름 자체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파동의 연장으로 보고 있을 수가 있어서 이 고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다이버전스라든지 혹은 오일과 달러의 추가적인 상승이 시너지가 난다면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큰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손절가를 그래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저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언급드린 것처럼 이 개별 종목의 매물대, 저항 자리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큰 시가총액들의 개별 종목들 차트를 모아놨는데요. 빨간 줄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 줄을 뭘 의미를 하냐, 상단에 있는 선은 저항 지점이고 아래에 있는 구간은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을 보여주고 그럴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나스닥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을 준 것처럼 당분간은 어느 정도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락을 베팅을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고 좋은 가격에서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 기준점을 엔비디아의 저항 자리에 가깝게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나스닥의 손절가를 이 부근으로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상승을 더 보여줄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위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이 이후에 일시적인 하락이든 추가적인 하락이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들을 이 시가총액이 큰 순서에 따라서 나스닥의 지수와 연결해서 계산을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 저항이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거래 같은 경우도 손절가와 익절가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진입가가 정확히 나왔거든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나스닥의 이제 추가적인 저항 자리도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저항 지점과 현재가와 갭을 비교를 해보면은 얼추 계산이 되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저항 지점까지 약 5%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약 5%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가총액에 따른 지수의 합산 방식이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5%라고 했을 때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에서 2.5%까지 오차 범위를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2%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고점 근처겠네요. 근데 엔비디아나 여타 종목들의 저항 지점까지의 거리를 어림잡아 계산을 해서 31,5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이 가격을 넘어버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는 손절가가 되겠죠. 익절가 같은 경우는 이 저항 지점이 도달하고 하락을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이 범위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면은 제가 초기에 언급드렸던 이 전체 파동의 피보나치 레벨로 618이라든지 0.5, 382 이 구간이 조정의 최종 도달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조정의 도달 범위는 익절가로 저희가 세팅을 해도 되겠죠. 지금 고점 근처에서만 진입을 해도 4.5 정도의 손익비가 나오고 고점 살짝 위만 잡아도 더 높은 손익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온 손절가는 지금 가격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면은 분명히 이 기준 자체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저희는 손절가에 가까운 매매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야 손실이 됐을 때 손해가 적어지니까요. 하지만 손절이냐 익절이냐를 생각했을 때 결국 손절이 될 확률보다 익절이 될 확률이 높아야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손익비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 손절가와 가깝지 않은 거래가 더 익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암시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내가 손절을 적게 하고 익절을 크게 하는 베팅이야말로 좋은 거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익절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야 더 좋은 거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손익비를 챙기시기보다는 낮은 물량으로 상승이 얼마 가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익절가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것들을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손절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손절가에 가깝게 매매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